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전기차와 전기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이 있는 경기도 융합타운의 지하 주차장이 전기차 화재의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력이 집결된 시설이고 유동 인구도 많아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하루 추정 이용자가 2만 명에 달하는 경기 융합타운의 지하 주차장. 도청과 의회, 도교육청, 주택도시공사까지 수용 가능 차량은 3,430여 대에 달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150개가 넘습니다. 경기도 행정의 중심 공무원 등 수천 명이 근무하는 이곳이 전기차 화재의 무방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 버리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운데잖아요, 정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융합타운 주차장 출입구는 3m. 하지만 화재 진압용 소방차의 높이는 대부분 4m에 달합니다. 충전기 주변에 비치한 소화기도 3kg의 소형 소화기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배터리 진화를 위한 D급 소화기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1000도까지 오르는 전기차 화재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관계 법령이 없어 설치하지 않았다지만 유니언은 도가 먼저 전기차 관련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심장부인데 심장부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건 누구한테 말할 겁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산하기관 또 각 기초단체장들도. 경기도청 지하주차장은 도의회와 교육청 산하기관 건물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 관계자는 각 기관이 해당 건물 지하의 전기 차량과 충전시설을 모두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유하는 부분들은 도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이라든가 GH라든가 이런 데서는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달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4개 기관 안전회의는 8월에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근 의원은 33년 경력의 소방관 출신으로 이미 2년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한 곳으로 옮기고 불길을 막기 위한 방화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취재 시작 이후 경기도청 측은 전기차 주차구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같은 공간을 쓰는 기관들은 아직 이렇다 할 대응도 없는 상황이어서 입주 기관들의 종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수원시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충전 장소에는 차량 석 대마다 내화구조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각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공영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주변에는 소화 설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전기차 화재 종합계획에 수원시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공공청사를 재건축해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양과 의정부에 30년 이상 된 우체국 건물이 청년 특화주택으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인데요. 파출소나 소방안전센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서안양 우체국입니다. 35년 전 지어진 이 우체국은 2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건물 자리에 새 우체국이 지어지고 그 위에 청년 임대주택 200가구가 새로 들어섭니다. 오래된 공공청사 부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이 동시에 들어서는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 기대감도 큽니다. 우체국이나 관공서들이 주로 교통 편의하고 위치 좋은 데다가 건물들을 지었잖아요.
청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곱게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30년 이상 된 도심의 노후 공공 건축물을 개발해 청년 특화주택 574가구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사업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서안양 우체국과 의정부 우체국을 포함해 광명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특화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세권 등 교통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데다 스터디룸과 유튜브 제작실 등 청년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춰집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우체국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이르면 2026년 착공, 2030년 이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그 소방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센터라든가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본 사례와 같이 그 복합시설로다가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공공기관은 노후청사 재건축 비용을 줄이고 지자체는 부지 확보 부담 없이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10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됐던 광명시 하안동 구교지에 시민을 위한 복합 공간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광명시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하안동 구교지를 청년 창업과 주거 공간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토지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이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쉼터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인 청년 혁신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하안동 도심에 자리한 옛 서울시 근로청소년 복지관입니다. 지난 2017년 시설 폐쇄 이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의 여성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인 보람채 아파트 역시 지난 2015년 폐쇄 이후 10년째 방치된 상황입니다. 광명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지만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방치돼 온 겁니다. 이처럼 도심 외딴 섬으로 전락한 이곳 하안동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개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021년 토지 교환을 통해 이곳 부지를 국유지로 전환하면서 광명시가 개발 사업을 준비해 온 겁니다. 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토지 개발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곳에 청년 혁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청년 혁신타운은 청년 창업과 주거 공간, 주민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철산한 중심 권역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 입장에서는 되게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 K 청년 혁신타운도 조성을 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기업 유치, 그다음에 시민들이 편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도 조성을 하고. 개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게 되며 오는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광명시는 개발이 완료되면 창업과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자족도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60년이 넘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안양박물관 주변 주민들이 안양시의 재개발 지구 지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차례 지구로 지정됐다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이후 10년 만인데요. 주민들은 불합리한 주거정비 지수를 폐지하거나 수정해 재개발 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지구로 고시됐던 안양박물관 주변 지역. 이후 2년 동안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2015년 말 재개발 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10년이 흘러 안양박물관 주변 주민들이 다시 한번 재개발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안양시가 2020년 수립한 주거정비 지수 기준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 지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구로 지정하는 배점표로 현행법에 따른 1단계 기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2단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안양시 주거정비 지수에는 지역의 노후도와 신축 건축물 분포도, 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등 3가지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안양박물관 주변 주민들은 이 기준대로라면 안양시의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지구 지정은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낙후된 동네를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거를 건물이 몇 개 들어왔다고 배제 안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 최소한 주민들의 의사라도 좀 먼저 물어보시고 주민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들어보셔야 이게 스마트 안양이지 않느냐. 이번에 2030 지구 지정이 되지 않으면 진짜 개발 불가 지역으로 낙인이 찍힌다라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안양시의 주거정비 지수 기준에 주민 동의율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주거정비 지수를 폐지하거나 군포시나 원주와 같이 주민 동의율을 1순위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도 지정이 됐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한 10년이 더 흘러서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 시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신축 건물이 몇 동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 주거환경 정비 지수의 점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안양시에서 너무 이게 규제 일변도다. 주민들은 현재 안양시가 진행 중인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안양박물관 주변 지역이 재개발 지구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저는 안양시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해놓고 하겠다는 사람을 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저희는 안양시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는 안양박물관 주변 지역 주민들. 슬럼화가 더 심해지기 전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화성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권역별 구청 신설을 위한 구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화성 서남부권을 하나로 묶어 구청 한 개만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건데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구획안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내 4곳에 구청 신설을 추진 중인 화성시. 지난달에는 권역별 구획안도 발표했습니다. 향남읍과 남양읍 등을 묶은 1권역과 정남면 등으로 이루어진 2권역, 병점을 중심으로 하는 3권역과 동탄 1동부터 9동까지의 4권역으로 구성된 구획안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획안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화성 서남부권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성 지역 면적의 70%가 넘는 서남부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 구청 한 개만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획안이라는 겁니다. 시에서 계획안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면적으로 하면은 여기에 우리 화성시 전체 면적의 72.3% 정도 면적이 돼요. 거기에 하나를 놓고 23%에다가 3개를 넣는 게 말이 되느냐. 주 내용이 그거예요. 서남부권 주민들과 지역 시의원 등은 화성시 구획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서남부권을 남북 권역으로 나누고 매송면과 비봉면은 1권역, 봉담읍을 3권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존 구획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 곳곳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권역에 대한 우려를 주시는 부분이나 민원 같은 거를 해소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각 권역 임시구청사 개청은 오는 2026년 1월. 이를 위해 빠르면 다음 달 행안부에 구신설을 신청한다는 계획인데 과연 각 권역의 구획안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심리적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돌봄센터가 군포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각 20대, 40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김혜중, 이남숙 씨.
성인이 된 자식이지만 여전히 표현이 서툰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일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아닌지 자책하다 보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또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 조금 사회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뭔가 퇴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장애 가족을 돌보며 생기는 우울과 불안 등을 해소할 창구가 있었으면 하는 것.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부모에서 또 못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여행도 같이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따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죽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한 적 있다는 답변이 25.9%를 차지합니다. 또 응답자 중 67%는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이같이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 등에 빠진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장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기관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당장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겪는 그런 우울증, 정신적 외로움, 사회적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고 힐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2021년 조례 제정 이후 3년 만에 문을 연 군포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계속되는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의 안식처가 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용인 기흥구 선홍동 행정복지센터와 선홍도서관 부설 주차장이 오는 26일부터 유료로 바뀝니다. 용인시는 청사와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객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부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가 지역 내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내였던 것을 30m 이내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원시는 교육시설 1,101곳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스마트폰, 외장형 배터리, 노트북 등 아마 이제 이런 전자기기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기기들 속에는 바로 가볍고 충전이 빠른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할 때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올바르게 충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스마트폰이나 외장형 배터리 등 침대 밑이나 베개 밑, 이런 소파 등 불이 잘 타는 물질을 위해서는 충전은 삼가해 주세요. 불이 났을 때 불이 확산돼서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할 때 과하게 충전될 경우 여기에 과열이 발생돼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이 다 됐다면 플러그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울 경우 물어뜯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동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 등 고용량의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에는 최대 허용 용량이 있는 정해져 있는 이런 멀티 콘센트는 삼가해 주시고 벽면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해 주세요. 이 멀티 콘센트의 경우 허용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열로, 과부하로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이렇게 벽면 충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용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현관에서 충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대피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현관에서의 충전은 삼가해 주시고 혹시 연기가 난다거나 불꽃이 발생한다면 즉시 대피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현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리튬이온 전기 배터리 화재로 생활 속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제품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으로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전거, 전자담배, 블루투스 헤드셋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총 612건,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72명으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외부의 충격이나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에서 배터리를 장시간 보관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나타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충전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속 전기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 KC마크가 있는 공식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사용 중 이상한 냄새가 나고 색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과충전 시 화재가 많은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여야 하고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관에서의 충전은 삼가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에도 뜨거운 차 안이나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고 폐기할 때에는 주거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배터리 재활용 수거함에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기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피해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